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데가 있겠느냐. 감산뿐만 아니라 차기 투자도 줄였죠. 옛날로 따지면 거의 반도체에서 하나씩 망해서 사라지는 거랑 비슷한 레벨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밀릴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가 우리가 많은 걸 자동화하고 더 많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이상 메모리는 계속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는 지금 잘 하고 있냐 아니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제 산업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챗봇 AI 관심이 많으셔서 또 이제 사실 작가님께서 반도체 관련된 책도 내셨고 이번에 또 AI의 이제 혁명의 미래 아무래도 챗봇과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작가님에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 세계가 목숨을 걸고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그렇고 뭐 한국도 중국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당장 제 눈앞에 네. 보면 전자기기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노트북 뭐 있고 스마트폰 휴대폰 있고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안 보이겠지만 뭐 마이크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있죠. 뭐 제가 쓸 수 있는 전자기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기기들 없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유튜브를 못 만들겠죠. 못 만들겠죠. 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오페라나 무슨 뮤지컬로 만들어서 상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 써야 될 것들을 하나씩 대체해주는 물건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좋은 반도체를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의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수요가 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를 차지하는 게 중요해지죠. 반도체가 있어야 큰 효율을 가질 수 있고 반도체 자체도 부가가치가 크니까요. 근데 반도체가 어쨌든 뭔가 중요성이 더 네. 점차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쌀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고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에 차에 또 뭐가 많이 들어가겠냐.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요즘에는 AI 첩보 뭘로 돌아가겠냐. 그러니까 이만큼 반도체 중요성 더 커진 이유는 또 뭐가 더 있다 보세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안보적인 가치도 있어요. 안보. 사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뭐 자동화하고 사람을 아끼게 하는 건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사람 10명이 이제 삽들고 해야 될 거를 뭐 포크레인 하나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 산업들이랑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얘가 지금 가진 큰 차이는 워낙에 자본이 많이 들고 기술력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예를 들면 메모리 하던 회사가 30개 가까이 됐는데 한 30여 년간 줄어서 3개만 남았어요. 아, 진짜 어디 남은 거죠?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 회사가 메모리 중에도 이제 한국이 강한 부분 D램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들과 그 계약을 하고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제조 장비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노광이면 노광이고 뭐 식각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장비 파는 회사들도 줄었어요. 수가 한두 개로 줄었죠. 그러니까 그 외교를 하는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선 엄청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가가치도 크고. 근데 제가 여기서 부가가치 탓을 안 해서 회사 하나만 잡으면은 외교, 정치 이런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나라의 D램을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전자산업을 거의 무력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러면 차지하면은 좋은데 삼성전자를 직접 차지할 수 없는데 보면은 또 역시 들어가는 장비가 한두 개 회사에 그 의존하죠. 삼성전자도. 인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중요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제조 장비라도 여러 군데에서 구할 수 있으면 대체 회사가 생길 텐데 지금 있는 반도체 회사의 크기도 엄청 크고 그 회사들에 납품하는 다른 그 장비 회사도 엄청 크고 서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거대한 산업을 하는데 실 한 가닥으로 쭉 매달려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도 중요해진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모리에서는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 다른 공정도 비싸다 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가정, 독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차지하는 영향이 크고요. 근데 단순히 기술력만 그러면 좋은데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랑 올해를 비교하면 반도체 그 기초 소자,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하나 만드는 비용은 점점 싸져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하나에 뭐 100원이었다가 올해는 80원 이렇게 싸지긴 하는데 그 80원이라는 낮은 가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해야 돼요, 점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소 뭐 웨이퍼 1000장이면 됐던 게 지금은 웨이퍼 한 3만 장은 만들어야 새로 공장을 지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회사들이 줄어들겠죠. 웨이퍼 500장만 만들어도 제가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수십 개 회사가 할 텐데 그 다음엔 1000개 해야 되고 2000개, 3000개 해야 되면 규모의 경제를 안 이루면 버티기 힘든 구조라는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는 상수고 그 다음에 그 투자는 이제 제가 늘릴수록 웨이퍼 양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점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한국 수출에서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이고 어느 정도나 큰 거죠? 이제 예전에는 정말 높을 때 한 17%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제 2022년 그 통계청 이런 거를 자료를 보면 한 10% 후반, 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출액으로. 예전보다 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한국이 그 디램에 되게 의존하는데 디램은 가격이 많이 변해요. 디램 가격이 지금 작년 초,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이죠. 그때랑 비교하면 절반이 넘게 떨어졌잖아요. 반도체 수출에서 디램의 비중이 한 뭐 60, 70%다 하면은 30% 이상 나가겠죠. 그것만으로. 그럼 최근 어쨌든 무역 적자에서 반도체 수출이 또 급감했잖아요. 예, 당연하죠. 네, 그 이유는 뭐죠? 역시 그 단가가 떨어지니까 같은 양을 팔아도 그 수출액이 줄어들겠죠. 근데 수출 물량도 좀 줄었잖아요. 불황이 심하니까. 결국 이 수출 문제의 원인은 이제 반도체는 그 전자제품 만드는 재료잖아요. 전자제품 자체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으니까 작년에. 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반도체 하면 뭐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1등 기업, 뭐 애국 이런 걸 빼고 객관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계셨으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적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여기서 이제 연산할 때 쓰는 반도체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필수적인 게 뭐 CPU 같은 연산용 칩이랑 그리고 그 CPU 같은 게 사용할 데이터나 명령들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1등? 예, 1등. 거의 뭐 30년간 1등일 거예요, 그쪽에선.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연산용 칩들 있잖아요. 근데 이 연산용 칩은 만드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보통 칩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연산용 칩도 다 그런데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제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이 설계고 뒤에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렇죠. 부르는 앞에 제조인데 팹리스잖아, 앞에가. 그렇죠. 그렇게 팹리스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확장하려고 한 건 여기서 파운드리 쪽. 근데 이 파운드리 쪽은 세계 2등을 하고 있죠, 지금. 2등이면 1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TSMC죠. MC인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 어쨌든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공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강국은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거의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면은 뭐 90년대 한 중반까지만 가도 이미 반도체 강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도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 메모리는 그 어떤 컴퓨터나 조그만 가전제품에서 필수적인 부품이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강국이긴 했던 거예요. 90년대부터. 예, 다만 이제 지금처럼 막 전 세계 과점을 하는 거 아니고 그때 디램 회사 한 10개씩 있었으니까 10개일 때에도 1등이고 9개 돼도 1등이고 8개일 때도 1등이고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죠, 실제로는.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보다 이전엔 다른 게 주력이었을 텐데 어떻게 반도체를 좀 가게 됐던 거죠? 사실 반도체는 거의 이건희 회장이 독단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당시에는 뭔가 회사 내에서는 반대도 심했던 걸로 제가 들었던 뭐 것 이건 같은데. 나라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면 엄청 첨단 산업이잖아요. 근데 거의 80년대 보면 한국에 뭐 대졸도 별로 없고 뭐 연구원도 별로 없고 쌓아놓은 자본도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시점에 그때도 이제 메모리란 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고 나서 큰 변화가 생겨요.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저 태어나기 전인데 실제로는 컴퓨터라는 게 거대한 컴퓨터 하나 만들고 메인프레임이라고 그거를 단말에다가 나눠 쓰는 형태로 막 썼다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 IBM이 그 PC, 개인용 컴퓨터란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예전 대학 연구소에서 쓰는 슈퍼컴퓨터 같은 걸 만들면 수명이 어때야 되겠어요?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명도 길고 신뢰성도 막 엄청나고 해야 되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쓴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신뢰성 이런 거 요구치가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 컴퓨터보다는. 왜냐하면은 그 메인프레임처럼 성능이 좋지도 않고 이 개인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면 컴퓨터는 어떤 이유로든 망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가 안 망가져도 다른 게 망가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컴퓨터 수명은. 그러니까 그 품질보다는 서서히 이제 싼 가격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캐치한 게 삼성전자인 거죠. 이제 싸구려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딱 제품 수명에 맞고 그 안에서 최대한 용량을 주는 게 중요하다. 가성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 뭐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건물 콘크리트만 한 5,000년 가는 콘크리트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가 5,000년 안 가고 심지어 5,000년 가는 건물 지어봤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시고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한 거죠, 메모리 시장을. 당시에 메모리 사업을 하던 다른 회사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메모리 회사들은 굉장히 그 일본 쪽 회사들이 많죠, 그때. 좀 사치제나 명품을 판다고 생각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건 사치제 명품이 아니고 좀 그 소모품에 가까운 것이다. 노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그 원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2013년쯤에 이제 일본의 엘피다라는 메모리 회사가 무너지면서 지금의 과점 구도가 유지됐죠. 어쨌든 메모리에는 최강자고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랭킹이 이제 2번째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예전에 이제 9만 원일 때처럼 그 정도 주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영원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걱정도 많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과연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많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망하지 않는 회사는 없겠죠. 당연히 항상 회사가 있으면 그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제조 환경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에게도 위기 기회가 같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위기가 기회가 있죠? 이제 위기 중에 지금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이 겪는 큰 위기는 제조 장비가 많이 비싸다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그 노광기, EUV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기계 가격이 1,500억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기계는 5,000억 원이 되는데 기계 하나가 뭐 4,000억, 5,000억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우와 대단하다라고 부를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원가의 일부잖아요, 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1년 지났더니 20% 싸졌어요. 같은 소자 개수에. 내년엔 17% 싸지고 15% 싸지고 이렇게 원가 절감이 점점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반도체를 안 바꿀 수 있어요. 옛날 거 쓰면 되잖아요. 전보다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회사들이 겪을 큰 그 위험 중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냐 하면요.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쪽도 뭔가 하려고 하지만 반도체를 쓰는 입장,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반도체를 설계를 해요, 그냥. 왜냐하면은 원래 기존에 인텔 같은 데 CPU가 왜 좋았냐 하면 이게 그 범용 칩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인텔 CPU를 쓰면 이걸로 엑셀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돌릴 수 있고 영상 인코딩도 할 수 있고 뭐 다재다능하잖아요. 근데 이 CPU의 성능이 예전에 1년에 2배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짜놓고 그냥 바꾸면 되죠. 근데 지금은 한 1년에 20%밖에 안 좋아진다고 해보세요.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회사가 크니까 특정 목적에 맞는 칩을 자기가 설계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엄청 크니까 원래 칩 설계하는 비용은 상수잖아요. 제가 뭐가 됐건 칩을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예를 들면 한 몇백억을 써야 돼요, 설계에. 제가 하나만 쓸 거면 설계 안 하겠죠. 그냥 남의 칩 사갖고 여러 개 사서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 같은 걸 운영해야 되는데 유튜브 업로드하면 인코딩을 하잖아요, 유튜브 서버가. 근데 저는 칩이 다재다능한 칩은 필요 없고 인코딩만 잘하는 칩을 만들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칩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운드리 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고객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팹리스 고객은 아닌데 그 거대한 그 플랫폼 회사들이 팹리스화 하면서 고객으로 유입이 될 수 있죠, 삼성전자. 이거 만들어줘.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로 진출하는 건 또 너무 허들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칩 설계 조직은 뽑았다가 안 되면 자르면 돼요. 이거 지적재산권 사업이니까. 근데 구글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TSMC가 1년에 20몇 조 원씩 돈을 쓰는데 그건 TSMC는 오래 했는데도 그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구글이 하면 27조 원의 반도체 공장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의 진입은 좀 막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역시 완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전회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이 좀씩 더뎌지면 본인들이 팔고 있는 가전제품에 맞게 최적화를 할 여지가 좀 더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도 반도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이제 중국이 반도체 한국 뭐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격차가 조금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격차가 혹시 뭐 어느 정도 기간인지랑 우리나라가 뭐 따라잡힐 수도 있을까요? 뭐 기존에는 이제 낸드는 한 2년 가까이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뭐 D램은 4년 5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요번에 그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장비 규제를 하면서 좀 이제 숨을 쉰다고 봐야죠. 사실 저는 그거를 준다고 해도 바로 따라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잖아요. 이제 반면 설계 쪽, 이거는 지적재산권 사업이니까 중국도 설계 쪽은 그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엄청 많이 팔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그 스마트폰 AP나 이런 걸 중심으로 설계 회사는 많이 발전했어요. 아마 한국보다 설계는 훨씬 잘할 거예요. 그래서 설계 측면에서 보면 나름 강국이지만 중국이 이제 트럼프나 그런 시절에 제일 걱정했던 건 이 설계 회사들이 전부 TSMC 같은 곳에 다 TSMC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 기술은 좀 따라오려고 했지만 최근에 이제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설계 쪽은 꽤 잘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목줄이 서방에 잡힌 건 똑같거든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근데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반도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쨌든 규제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는 네.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지랑 또 특히 그 안에서도 어떤 뭐 걸 만드는 기업들이 좀 혜택이 있을까요? 저는 요 구조 자체에서는 되려 어떤 뭐 장비를 만들거나 이런 회사들은 큰 차이가 없고 그 반도체 완제품 예를 들어 메모리나 뭐 파운드리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그냥 경쟁자 잠재적인 경쟁자가 사라진다 이 정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회사를 나눠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장을 확장하는 게 좀 힘들어졌죠. 근데 중국에 사업장이 없는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좀 큰 이득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대신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뭐 이걸로 시끄럽긴 하지만 지금 뭐 설령 마이크론이 좀 유리해졌다고 해도 경쟁자 하나가 행여나 생기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선 딱히 좋진 않죠. 왜냐하면 원래 중국이 그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려고 좀 과잉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국 반도체가 앞으로 세계 시장 좀 지배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미국도 안 되잖아요. 이거 예전 TSMC도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계에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체는 불가능할지언정 미국이 무력화는 시킬 수 있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TSMC는 노광기가 있어야 돼요. 그 노광기가 그 회로를, 미세 회로를 그리는 그 광원인데, 그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들어오죠. 근데 ASML의 그 EUV 레이저는, 그러니까 사이머라는 자회사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TSMC 영업을 방해는 완전히 못해도 다음번 미세화는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ASML이 없으면 곤란하고 ASML은 또 EUV가 없으면 곤란하다. 그렇죠. 그럼 미국은 또 어떠냐?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그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회사인데 그 다음에 뭐 대만, 한국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미국은 대부분 팹리스예요. 제조 이상으로 그 칩의 설계는 가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EDA 툴이란 장비를 팔아서 부가가치를 갖는데요, 미국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TSMC가 없으면 부가가치에서 제일 큰 게 설계잖아요. 그러면 역시 설계 부가가치 사라지잖아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뭐 어떻게 하긴 좀 힘든 구조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서로 이제 한대 날리면은 거의 바로 그 주먹이 날아오는 그런 그냥 형태잖아요. 다 같이 죽는 구조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느낌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미국도 아마 공급망 안정성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공급망이 다 한 가닥 실로 엮여 있는데 실 하나 끊으면 넌 죽고 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냐? 그럼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 공급망 사슬 안에서, 그 부가가치 안에서 우리의 그 제조에 필요한 가치 사슬 유지하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야죠. 혹시 그러면 뭐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2차 전지에서는 배터리,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강물이 있으면 조금 더 갑인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에서는 조금 더 갑인 그 기업이나 뭐 어떤 걸 제작하는 곳은 없나요? 이게 배터리랑 전 되게 많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배터리 사업을 제가 잘 이해하진 않는데 이 배터리는 기술 개발이 오랫동안 뭐 리튬 이온에 있었고 그다음 이것저것 개발하긴 하지만 들어가는 광물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 광물 없으면 좀 못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런 게 아니고 웨이퍼는 사실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 웨이퍼는 다 만들 수 있고 제조 장비는 뭐 ASML 이런 데서 사오면 이론상은 할 수 있죠. 근데 거의 순수하게 그 미세 회로를 그리고 수율 높이는 기술이 이제 기술 장벽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순수하게 TSMC는 자기들이 스스로 어떠한 제조 장비도 만들 수는 없어요. 노광기는 ASML, 뭐 식각 이런 건 뭐 램이나 예를 들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이런 미국 회사에서 사오겠죠. 근데 다른 회사한테 그 기계를 다 줘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예를 들면은 거의 미슐랭 3스타 요리사 도구를 다 주고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포기하겠죠, 제가. 그 노하우의 영향이 너무나 큰 거죠, 여기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가 강점인 거잖아요. 메모리 쪽이 좀 더 강점이죠. 근데 반도체 설계 팹리스 쪽에서는 좀 뭔가 두각을 보이는 거는 쉽지 않은 건가요? 팹리스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도 팹리스 영역이긴 해요. 그거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팹리스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암칩, 암 기반의 칩이나 그리고 인공지능 하는 엔비디아의 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칩들은 다 어떠냐 하면은 사실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칩을 쓴다는 건 제가 예를 들면 그 아이언맨처럼 뭐 딱 아크 리액터 박듯이 박으면 돌아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특정 회사의 칩을 전제하고 쓰여 있어요. 인공지능 코드는 뭐 거의 99% 엔비디아 칩을 당연히 쓸 거라고 믿고 만들어 놨고요, 인공지능 코드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일할 때.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도 암 설계가 들어간 칩을 쓸 거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한국이 이 상황에서 이론상 좋은 칩을 그냥 줘봤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팹리스가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팹리스로 뭔가 칩을 만들어도 기존 생태계를 뚫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작 한 10%, 20% 이론상 좋은 칩을 만들어봤자 여기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사겠어요? 저는 칩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학습시키고 추론시키는 게 목적인데 제가 칩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한테 야, 이 학습용 칩을 써봐라. 그러면 저쪽에서 물어보죠. 이걸로 뭐 돌아가는데? 지금부터 같이 만들자. 이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팹리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KGPU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아예 그 지금 존재하는 칩들이 못하는 거 그런 영역을 사업 영역으로 놓고 반도체 설계 회사랑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 얘는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뭉쳐갖고 무조건 완성된 서비스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랑 반도체 회사 설계 회사가 같이 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꼭 설계를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암 설계가 뭐예요? 암은 이제 그 영국에 있는 회사 이름인데 이제 이 회사는 좀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냐면 삼성전자 같은 데나 퀄컴 같은 데가 스마트폰용 AP를 설계하잖아요. 근데 그 칩 전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설계의 일부를 사서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칩을 설계했다고 했지만 제가 벽돌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설계는 그대로 갖다 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이라는 회사는 근데 우리 스마트폰 AP에서 되게 중요한 거 그 연산하는 부분 이제 CPU 부분을 설계해서 주는 곳이에요.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채우는 거네요. 그렇죠. 자, 파운드리 사업이 어쨌든 세계 강자가 삼성전자, TSMC인 거잖아요. 그렇죠. 양강 구도 이제 앞으로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짧게 보면 파운드리 투자액이 막 나오잖아요. 예상치나 실제 공개치. 근데 TSMC가 지금도 파운드리는 몇 배 더 투자하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럼 짧게 보면 시장 점유율은 비슷하겠네요. 아마도. 저는 이제 그런 양적인 비교나 이런 것보다 항상 삼성전자가 이제 2등인데 1등이 아닌 기업이라서 맡기는 회사가 되느냐 아니면 특정 회사들의 선호하는 파운드리가 되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파운드리 산업은 되게 그 팹리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신뢰를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맡긴다고 바로 뭐 금형 뜨는 것처럼 뭐 일주일 뒤에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설계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파운드리도 그 일단 공장 지어놓고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 공수표를 날려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3나노를 2024년에 만들 거다라고 하고 연구 개발을 하면 공장은 어떤 식으로 짓는 거냐 하면 그 고객들 모이는 거 보고 짓는 거예요. 좀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가 어떻게 설계하냐 하면요. 삼성 3나노 특성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용으로 설계를 해놓으면 TSMC로 가는 게 많이 힘들죠.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뢰를 쌓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호되는 파운드리가 된다는 건 이제 일정이나 수율 문제를 안 겪고 계속 차지했던 고객이 지금 뭐 뉴스에서 어떤 고객이 물량을 줄였네 만에 하는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시점이 되어야 아마 강한 이등이 되겠죠.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TSMC 지분 매각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예. 제가 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제 중국과 대만의 그런 리스크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라는 거, 뭐 기타 등등 이유가 있을 건데 좀 왜 그런 결정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버핏이랑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전체 그 버크셔 해셔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 시험 삼아 넣어봤다 팔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물량이 엄청났는데 그 엄청난 물량을 뭐 시간 들여가면서 뭐 조금씩 팔았으면 그러면 아 이거 산업이 큰 문제겠구나 했는데 쉽게 말하면 거의 버크셔 해셔웨이가 찍먹했다가 찍먹 한 번 하고 관두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엄청난 의미를 막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비중이 엄청 많진 않았으니까 예, 너무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네. 자, 그리고 탈세계에 어쨌든 이제 반도체 정세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주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 사실 이거 너무 매크로 영향을 크게 받아서 사실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들 마이크론 뭐 하이닉스 이런 데 투자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어요. 2021년에. 왜냐하면 리오프닝 하면 수요 늘어날 거고 하니까 투자해 놓을만 하잖아요. 돈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제 전쟁 터지고 뭐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시위 터지고 하면서 수요 절벽이 생긴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매크로 상황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예를 들어 확률이 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크라이나에.
유럽에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특정 그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정확한 예상은 안 하려고 해요. 다만 상황이 지금처럼 가고 혹은 얼마 뒤에 이제 전쟁이 서서히 진정되면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데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감산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회사들. 그리고 감산뿐만 아니라 차기 투자도 줄였죠. 뭐 거의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절반 가까이 투자를 줄인 거예요. 이거 옛날로 따지면 거의 반도체 회사 하나씩 망해서 사라지는 거랑 비슷한 레벨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밀릴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전쟁이 크게 확전되면 또 이 가전제품 같은 건 사실 안 바꾸고 버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전 교체를 안 할 거고 그러면 좀 수요 문제 또 생기겠죠.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냥 감내를 하려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건. 그러니까 운이 없구나.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반도체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분야에 이제 또 작가님은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도 궁금하네요. 뭐 그때랑 똑같습니다. 기준은. 그때랑 지금 기준이 똑같은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은 보고 싶지만 큰 수익, 예를 들어 하이 리턴이나 하이 리스크를 같이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그 성장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제가 예를 들면 장비 회사나 뭐 소부장 회사들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변동이 엄청 커요, 여기는. 최종 제품 만드는 회사보다 항상 변동이 크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쪽을 좀 좋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성격상. 왜냐하면 그런 거 할 시간에 저도 제 일 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예전 개별 종목 볼 시간에 좀 더 큰 시장뷰를 보고 이러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믿음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에 사시는 거겠죠? 이제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줄였죠. 뭐 조금 줄였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면 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투자를 줄여야 됐느냐. 이제 지갑이 비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은 반도체가 엄청 호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도 배당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도 더 뽑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유보금이 100조 가까이 있지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디램 가격이 절반 넘게 떨어졌으니까 매출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은 두 개예요. 첫째는 일단 당장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을 바로 줄일 순 없죠. 그게 옳다고도 못하고. 그러면 반도체에서 원가 절반은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래의 공장을 포기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전체 원래 쓰던 현금의 4분의 1 정도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첫째로. 둘째로 요번에 이렇게 또 3자 간의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왜냐하면 진짜로 지갑 빵꾸 났을 때 큰일이 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지갑이 텅텅 빌 때까지 뭔가 투자하고 M&A 시도하고 이런 걸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또 투자 감소로 이어지겠죠, 별 수 없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투자 감소를 하지 않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를 줄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두툼한 지갑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큰일이 났었던 건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뭐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가격 확 떨어지고 이런 거. 근데 그 상황인데 하필이면 그때 돈이 없는 거죠, 나머지 두 회사가. 별 수 없이 투자를 줄여야 됐고, 이 회사들은. 그런 거 한번 겪으면은 현금을 좀 모아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나머지 두 회사가. 반도체가 워낙 우리 사회에 중요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총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 중에서 뭐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랑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뭔가 위험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프로, 예를 들면 김 작가 이런 것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100% 믿으면 절대 안 되죠. 네, 뭐 99%쯤 믿어야 되겠죠. 네. 저도 이제 100% 믿으면 안 돼요. 저 한 99.5%쯤 믿어도 되는데. 왜 본인은 99.5고 저는 99%예요. 난 소중하니까. 네. 난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도 좀 쏠리고 자기 마음에 꽂히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챗GPT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와 이제 사람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 에이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제일 자극적이고 그 임팩트가 클 거라고 말하는 기사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은 지금 몇천 년간 서서히 변해왔는데 갑자기 오늘 세상에 챗GPT가 뭐 저번 달에 나왔고 항공모함 타고 드리프트 하듯이 세상이 확 변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란 거죠. 이제 저는 이런 데 출연하고 기회를 주셔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보기 전에 모든 걸 의심해야 되고 결론부터 말하면 그 어떤 기술의 베이스를 보고 요 말의 진위를 가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쪽이죠. 일부 영상에서 그 마지막 심플한 질문만 딱 하나 드리면 예. 한국 반도체 향후 몇 년간은 괜찮은 건가요? 저 은퇴할 때까지 괜찮지 않을까? 최근에 또 AI 혁명의 미래 요 책 이제 출간하셔서 네. 아무래도 챗 GPT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인공지능에 반도체는 어떤 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랑 엔지니어의 시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안면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안면 인식을 하거나 그 삼성전자 보면 AI 지우개 이런 게 있어요. 카메라 찍으면. 그것도 다 인공지능이긴 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있는 모든 반도체는 인공지능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면 그 학습이 되게 힘들어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그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들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그 엔비디아 GPU의 그 대량의 연산을 버텨줘야 되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혹은 좀 더 저가형에 들어가는 GDDR, 그 그래픽 DDR 메모리 이런 것들을 찝을 수 있겠죠. 지금 방금 엔비디아 얘기해 주셔서 챗GPT 시대가 지금 좀 열리다 보니까 워낙 관련주들, 특히 중소형주들은 뭐 몇백 프로씩 지금 날라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과거 금강시대의 곡괭이나 이제 청바지 파는 회사들이 훨씬 큰 돈을 벌었다. 그런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GPU 이제 얘기해 주시던데 그런 투자 방법은 옳은 것과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거는 취향 문제죠. 왜냐하면 곡괭이 뭐 이런 거 청바지 파는 데가 벌긴 했지만 실제로는 금광을 그 찾아다닌 사람 중에 금광 찾는데 성공한 사람은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금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인공지능 직접 그 연구 개발하는 회사를 투자할 거고, 나는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는 것만 보겠다 하면은 뭐 엔비디아를 사는 거겠죠. 물론 근데 이제 뒤에서 뭐 말할 수 있으면 말은 하겠지만 지금 이 챗GPT라는 기술이 얼마나 넓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일단 지금 당장은 챗GPT 핫하니까 연구개발용으로 반도체를 막 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그 H100 이런 거는 뭐 수요를 못 따라잡아서 만드는 대로 다 팔 거예요. H100은 칩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더 크게 보면 얘의 사업성이 좀 증명될 필요가 있어요. 와, 진짜 인간 같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오픈 AI에서는 이거 인간 같은 것도 아니고 얘한테 뭐 지식 같은 거 물어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 물건도 분명히 자기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챗GPT 같은 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학습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그 인공지능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의사, 뭐 인공지능 김작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정말 많아야 돼요. 그쪽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 챗GPT의 성공 중 상당 부분이 여기 달린 거야. 지금 챗GPT가 진출하고 싶은 영역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가? 이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품질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은 품질 좋은 데이터가 인터넷에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인터넷에서 의견 공유를 많이 해요. 깃허브에서도 막 질문하면 이거 우리 코드 올리는 사이트인데 그러면 답변해주고 막 따봉 받고 그래요. 걷다가 이거 좋다고. 그리고 좋은 소스 코드에는 역시 추천이 많이 박히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서 질문 답변했는데 좋은 답변이면은 그 추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에게 프로그래밍을 학습시키려고 하면요, 데이터를 구하는 게 엄청 쉬워요. 근데 예전에 제가 변호사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질문 답변보다 훨씬 적고 그 답변을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답변인지를 한눈에 알 수 없죠. 그럼 데이터 가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 좋은 데이터가 모이는 분야는 가능하겠지만 아닌 분야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챗GPT로 엔비디아의 수요가 뛸 거냐 아닐까를 보려면 일단은 연구 개발할 거니까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잠깐 많이 팔렸다가 사그라드는 거는 길게 봤을 때 주가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꾸준하게 수요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사업 영역에 품질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하려고 하는 어떤 영업이 학습 비용이랑 추론 비용을 앞서갈 만큼 손님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아마존에서 저한테 없지만 이제 챗GPT를 직접 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계산상 그 DGX-A100이라는 서버 하나를 빌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서버는 하나 대여하려면 뭐 1년에 2억 이상 들어가요, 서버 비용만. 이거 단순히 돌리는 거지 아직 학습도 안 시킨 거예요, 제 비즈니스용으로. 근데 의외로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는 1년에 그 몇 건 안 쓰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그 정작 학습시켰고 데이터도 있는데 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 근데 이거 상담했더니 너무 비싸다. 요런 시장이 너무 많으면 연구개발만 신나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쓰고 끝나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때 지금 엔비디아 뜹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단 기술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였죠. 그러면 그 데이터의 존재 유무를 쭉 보면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때 마음을 먹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챗GPT가 핫하다고 해서 단순히 앞으로 엔비디아는 같이 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큼,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팔듯이 1년에 꾸준히 몇 천만 개씩 판다 이럴 거라는 확신은 없거든요, 모두에게.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밖에 혹시 인공지능과 관련해 어떤 기업이 좀 개발 능력이 높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데이터 가공 잘하는 회사랑 자신들만 가진 데이터가 있는 회사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챗GPT도 잘 보면요, 데이터를 얼마나 가공했냐 하면, 이 챗GPT와 오픈 AI가 처음에 그 전 단계인 GPT-3를 학습할 때 40테라바이트, 보통 일반인 그 디스크의 한 80배가 넘는 용량을, 오로지 글자죠 이거, 그런 데이터를 놨는데, 이거 학습시키려고 데이터를 얼마나 정제했냐면 한 2%도 안 남기고 다 정제해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냥 투자 많이 하고 반도체 많이 사면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데이터를 정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있는 회사, 일단 오픈 AI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마 구글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죠, 바드를 할 때. 그냥 인터넷에 데이터를 꾸역꾸역 넣으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달리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인공지능으로 무언가 새로운 걸 진출하려고 하면 남들한테 공개 안 되는 좋은 데이터, 좋은 데이터라는 건 이제 질문과 답변 쌍이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챗GPT가 질문 답변을 하면 되게, 이거 설명충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죠? 이제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학습한 비율을 보면 GPT-3 시절에 위키페디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근데 위키페디아는 제가 예를 들면 학습시킬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 질문 답을 놓냐 하면, 질문은 이만큼 글을 주고요, 이걸 요약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약할 때 어떻게 뭐를 답으로 쓰냐 하면, 제가 위키페디아 하나씩 그 요약본을 쓸 수 있겠어요? 오픈 AI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40테라바이트가 넘는데 그 답으로 앞에 있는 인트로덕션 이런 거 요약본이잖아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혹은 논문이 있으면 논문의 본문을 주고 얘한테 요약해, 그러면 앞에 있는 초록을 이제 답으로 써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챗봇으로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이제 이 챗GPT는 좀 큰 영역을 하지만, 예를 들면 법조 영역이가 됐건 뭐 의료가 됐건 이런 부분들을 쭉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 답변 쌍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지금은 딱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금. 뭐 그런 걸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해보겠지만. 챗GPT 때문에 또 반도체 산업이 다시 또 살아난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건 좀 판단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 물량을 좀 단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한국 메모리 국가니까, 메모리 회사 일단 물량 관점에서 1년에 그냥 서버 컴퓨터 있잖아요. 1년에 서버 컴퓨터를 보통 한 1200만 대, 1700만 대 팔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그 정도 파는 걸로 알아요. 뭐 1억 대인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할게요, 그냥. 스마트폰 1년에 파는 게 10억 개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폰당 메모리가 한 뭐 4기가, 8기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10억 개의 4기가인데, 예를 들면 챗GPT 하나 만들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슈퍼컴퓨터 기준으로 V100이라는 그 카드가 한 10,000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 메모리가 40기가 들어가요, 커도. 그럼 10,000개에 40이면 스마트폰으로 10만 개죠. 스마트폰이 10만 개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MS 슈퍼컴퓨터에 납품한 게. 그러면 물량 측면에서 보면 10억 개의 4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작죠, 물량은.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 좀 활성화된 정도는 지금 재고 문제 크니까 생산을 딴 데로 돌리는 것만으로 좀 위안이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금 그 수요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챗GPT가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데 시장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챗GPT로 인해서 뭐 검색의 시대가 지고 세상을 이제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남겨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격하게 말하면 항상 위험하죠. 이게 일반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챗GP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생성 모델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얘는 그 기억이란 개념이 없어서 저랑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냐 하면요,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건데요, 이제 얘는 그래서 대충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뭐 제가 막 대화 시켜본 건데, 처음 대화를 하면요, 저의 질문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챗GPT가 답변을 보내주죠. 뭐라 질문하신 거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이 전에 대화가 있어요, 이거. 이 전에 대화가 있는데, 보면은 제가 뭔가 내용이 틀려갖고 왜 말 안 했지? 라고
재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럼 제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요거를 보내줘요. 챗GPT가 답변을 하죠. 그리고 그 답변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또 하면 첫 번째 질문이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챗GPT가 한 답이랑 그리고 제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한테는 과거가 없어요. 모든 게 현재인 거예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무한할까요? 이거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보낼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 요 길이가 길어지면은 챗GPT가 까먹어요. 아예 했던 채팅을.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 3,000단어, 6,000단어 중 하나예요. 그 단어 개수를 넘어가면 챗GPT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0,000단어 정도를 주고 이걸 요약해줘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약을 하려면 그 글을 다 봐야 되는데 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는 역시 침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얘가 우리가 생각한 진짜 인공지능,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물건, 지식을 이제 답해주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한번 봐보세요. 제 친구가 실제로 했던 거라서 제가 비슷하게 만든 건데 제가 이거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서울 맛집 알려줘. 네이버 링크를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그거 어떻게 하냐 하면요. 얘도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네이버란 단어 먹고 뭐 서울 알고 이 델리커시, 이 맛집 이런 단어를 알잖아요. 서울 맛있는 음식 이런 단어를 아니까 얘는 답변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 여기서 예를 들면 질문이니까 답변할 땐 이제 좀 경쾌하게 썰트니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얘가 봤던 앞에 있는 단어들과 연관이 깊은 단어들로 문장을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이랑 델리커시 있으니까 서울이란 단어랑 같이 나왔던 그 음식들을 막 리스트업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단어를 찾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뭐 삼겹살, 김치찌개 막 이런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네이버 맵 링크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네이버 맵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https에 mapnaver.com에 뭐 v5 서치 이렇게 쓰여 있죠, 저 앞에. 그런 걸 공통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만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풀링크잖아요. 저거 실제로 첫 번째 거 삼겹살집 누르면은 슬쩍 보면 이 기계 장비 제조 이렇게 나와 있죠. 뜬금없는 링크가 떠요. 얘가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이 주소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이버 맵.com에 서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뒤에 있었던 걸 그럴싸하게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진짜 링크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제 실제로는 이런 거를 보면은 외우겠죠. 음식점 이름을 딱 외우거나 하는데 얘는 한 개 항목을 제가 학습 데이터 넣으면은 그거를 딱 스냅샷처럼 외우는 애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죠.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한계들인데 그럼 이런 한계들을 이해하고 이제 엄청 길었는데 내용이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인지 생각을 해보시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조그만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 하는데 그 회사가 예를 들면은 챗GPT 자체만으로 이런 GPT 가지고 지식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만들겠다. 인터넷 연결 안 하고 그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건 잘못된 사업 모델인 거죠. 누군가는 아예 소설책을 통째로 써주는 GPT를 만들겠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앞에 본 것처럼. 근데 이런 건 좀 현실적이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이용해갖고 제가 책을 쓰는데 문단 안에 있는 문단의 톤, 예를 들면 평이하게 해줘. 뭐 내지는 문법 틀린 거 있어? 요런 걸 찾아준다. 이런 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무 보조 용도로는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거는 확실한 거죠, 일단. 근데 요거 자체로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거를 보려면 저도 여기까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선 수많은 회사들이 GPT 기반의 사업 모델을 얘기할 건데 그 사업 모델 중에 요 두 가지 조건 피해 가면서 데이터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걸 제시하느냐. 그런 게 많이 나오면 게임 체인저란 거예요, 이 기술이. 앞으로 나오는 이 챗GPT나 이런 GPT 기반으로 새로 나오는 사업 아이템들을 보시면서 이 사업 아이템들이 진짜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 뭐 빈도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는데 제 느낌에 이제 엄청 잘 될 것 같은 사업이다 하는데 그런 게 엄청 많으면 게임 체인저인 거죠. 이제 저 개인에게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럼 챗GPT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 수준밖에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MS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써서 학습시켜도 그 비용을 MS 오피스 파는 것마다 이렇게 살살 녹이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MS 입장에선 지금 수준의 학습 인프라랑 지금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해도 상관없을 거라고요.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정말 그럴까라고. 저도 거기까지밖엔 지금 확신이 안 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챗 GPT가 지금 어떤 한계들이 있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가 더 발전하고 좋은 데이터를 또 받아들이면 또 똑똑해지지 않겠냐. 지금 이 정도에서 한계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뭔가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냐요. 아까 두 번째 봤던 그 네이버 맵 주소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상 안 고쳐져요. 이걸 고치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그냥 없고 아예 이름은 간판은 인공지능인데 완전히 다른 기술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공지능 학습시킨 게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어서 데이터 하나당 조금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예를 들면 뭐 김 작가네 주소야 그래갖고 네이버 주소를 한 방에 그 머리에 꽂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하듯이. 이제 그게 한계니까 이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단어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3,000단어에서 뭐 9,000단어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신경망 크기가 9배 커져야 돼요.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9,000자로 늘어나는 건 뭐 될지도 모르는데 제 책이 보통 한 10몇만 단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0단어에서 10몇만 단어 되려면은 몇 배죠, 이게? 지금 3,000단에서 10만이니까 옆에 30배죠.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900배 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과거에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부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탄생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 열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엄청난 부자들과 기업들이 탄생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챗 GPT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럼 가능성이 작가님 봤을 때는 제로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자, 그럼 챗GPT로 해서 새로 떠오르는 반도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당장 막 떠오를 건 없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정 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 사업 영역에 이런 인공지능 거대 신경망 챗봇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두 개 있어. 말했지만 데이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없으면 이건 불가촉천민이에요. 그러면 사업 못해요, 그걸로. 근데 데이터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시장이 되게 작은데 GPU, 엔비디아 GPU를 쓰면 서버 비용이 너무 비싼 사업도 있겠죠. 그럼 그런 데를 노리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이제 GPT를 쓰고 싶은데 사업의 특성상 재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뭐 패션 분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신경망을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GPT-3 같은 뭐 1년 가까이 학습을 시켰대잖아요. 뭐 시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학습 시간에 뭐 일주일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요런 식의 사업 모델들이 나오면 새로운 반도체가 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부분 그 크기가 줄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신경망에만 특화된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가 잘 될 거고,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면 기존 엔비디아 코드로는 안 돌아가지만 그 학습 속도만 막 빠르게 해주는 거. 막 예를 들어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를 보면요, 엔비디아 칩은 그 가로 세로 한 20mm, 30mm쯤 돼요, 칩 크기가. 근데 웨이퍼 전체를 막 이렇게 학습용 GPU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인데 그게 그런 회사들 거를 쓰면은 제가 코드를 많이 만져야 되지만 학습 시간이 확 짧아져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하면 거대한 신경망의 학습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반도체는. 단점은 기존의 그 엔비디아 칩에서 돌아가던 코드가 그대로 안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줄다리기인 거예요. 제가 이런 챗봇을 쓰고 싶지만 지금 GPU 한계 때문에 안 돼. 말하자면 데이터가 없으면 못 해요. 근데 지금의 GPU로는 재학습 시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도와주는 큰 반도체가 도움이 될 것이고, 학습 시간은 상관없는데 내가 그 서버 빌리는 원가가 너무 비싸갖고 요 사업에 못 넣겠다고 하면 챗GPT에 특화되어 있는 추론 반도체를 쓰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보다는 그 뉴스랑 나오는 아이템들 그리고 요 사업에 데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개발된 AI 전문 반도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전문 반도체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 틈을 찌르고 가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엔비디아보다 엄청 크기가 작은 칩으로 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 큰 신경망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말씀드렸지만 GPT-3 학습은 그 몇 개월, 뭐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칩들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이제 이거 학습 시간이 길면 학습 비용이죠, 사실. 그러면 이게 문제겠구나 해서 엄청 거대한 그 칩. 왜냐하면 그 학습을 시킬 때 큰 문제 중 하나는 칩 하나가 보는 메모리의 양보다 신경망의 크기가 커갖고 엔비디아 GPU 여러 개 묶어야 막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신경망의 크기가 100인데 엔비디아 GPU 하나에 20밖에 안 들어가면 5개 필요하잖아요. 그럼 비효율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냥 한 200, 300짜리 거대한 칩을 주겠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칩들이 잘 될 수 있고요. 단 이런 게 잘 되려면 역시나 거기에 맞는 데이터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칩이 잘 될 수 있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거대 신경망은 아닌데 휴대용으로 좀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신경망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하자니 GPU가 전기를 너무 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만 특화된 조그만 칩들, 예전 구글 코랄 이런 그 인공지능 가속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영역 보고 그게 아닌 영역을 만족하는 사업 아이템 나왔는지 본 다음에 그 아이템이 나왔으면 그쪽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정도죠. 엔비디아가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네요. 얘기 들어보면. 정확하게는 제가 빈틈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엔비디아가 잘하는데 가고 내 칩이 20% 빨라라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막 다시 고쳐야 돼요. 제가 엔비디아 GPU에 돌아가는 코드 만들어놨는데 AMD로만 갈아타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AMD도 그 엔비디아 쿠다처럼 힙이라고 부르는 자기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걔들 말로는 쿠다라는 글자를 힙이라고만 바꾸면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잘 바꾸지 않죠. 심지어 그거는 세계 2위 GPU 회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만든 그 생전 처음 보는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만큼 사업이 자극적이고 잘 될 것 같아야 쓸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저것 해보지만 좀 그런 반도체들은 염두에 안 둬요, 저도. 저는 어떤 때나 염두 둘 거냐면 사업 아이템이 정말 대단한데 얘네 거 쓰지 않으면 이건 절대 못 해보겠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그런. 네, 그래서 이거를 쓰는 모든 고생을 다 하고서라도 쓸 수 있다 하면 그때나 쓸 거예요, 저는. 자, 챗GPT 또 이제 유료화. 유료화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챗GPT 기술도 개발되고 뭐 할 텐데 유료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도 유료화는 돼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유료화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써줄 것이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다행히도 MS랑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챗GPT 자원 많이 쓰니까 뭐 자원 조금 줄이고 제가 공짜로 쓰는 거에는 기능 몇 개를 막아놓고요. MS 오피스 같은 거에 예를 들면 넣어갖고 말한 것처럼 나 요번 문단을 요약해줘 뭐 이런 데 쓰면, 그리고 오피스 뭐 월 뭐 1,000원 정도 뭐 10,000원 정도 내면 기능 열어주겠다 하면은 이제 유료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이랑 좀 포지션 차이예요. 구글은 검색 엔진 주로 하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검색 요약해줘 이러면 검색이란 거 자체도 그렇게 값싼 행동은 아니에요.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니까. 근데 안 그래도 비싼 검색에다가 챗GPT까지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구글 검색 한 건당 누리는 저의 이득이랑 제가 글 쓰다가 책 쓰다가 이제 그 몇천 단어를 요약해주는 이득 중에 뭐가 훨씬 크겠어요, 제 입장에서. 저라면 글을 요약해주는데 제 지갑을 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는 충분히 지갑을 열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챗GPT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수많은 뭐 사무직이든 텍스트 기반의 작가든 그런 직업들이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지금의 기존의 시스템이 굉장히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챗GPT 뭐 AI가 대체되지 못하는 직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자극적인 뉴스일 수도 있고 실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위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느끼면 되는지랑 그 다음에 그리고 어쨌든 AI 시대로 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AI 시대로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뭘 좀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에 보면 챗GPT 자소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소서. 뭐 이거 쉽게 말하면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소리를 한 거에 가까워요, 삼성전자가. 딱히 뭐 막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땐 기술의 한계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작가가 대체될 거다. 정확히 어떤 작가가 대체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00단어, 6,000단어의 제한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 제가 어떤 소설을 써야 되는데 챗GPT한테 맡기면 3,000단어씩 쓰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 3,000단어 안에 제가 소설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과거 세계관이랑 이런 거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럼 문단이 계속 짧아지고 제가 몰래 깔아놨던 복선을 얘가 까먹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챗GPT는 기억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한 하루에 1,000단어 정도 보고서를 쓰던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걱정을 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 기술을 부려서 내가 앞으로는 몇천 단어 이상 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게 뭐 엄청 빡센 것 같지만 사실 새 기술이 생기면은 예를 들면 기술이 발전해서 컴퓨터가 뭐 엑셀 같은 게 유행하니까 주판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기술을 이해하고 이 기술이 발전하기 힘든 방향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문이 더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긴 거를 요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일을 자주 예를 들면 해주던 곳이면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학교에 챗GPT로 레포트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막고 싶으면 한 레포트 6,000단어 쓰라고 하세요.
그거 자체가 시그널이잖아요. 왜냐하면 3,000단어쯤 잘하는 인공지능이 생겼으면 인간은 그걸 넘어가야죠,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점차 뭐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점차 사라진다는 말 좀 공감하시는지나, 그럼 다음 혁신 아이템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게 뭐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그 디바이스가 바뀐다는 의미겠죠? 뭐 재미없는 시장이란 얘기 아닐까요?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은 바꾸니까 그 세일즈 자체는 계속 있겠죠. 이제 저는 좀 그나마 생각하는 게 이제 창의력이 부족하지만 자동차 쪽이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한국도 예전에 제가 보면은 물류가 차지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쯤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물류에서는 인건비랑 자동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상당수를 또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게. 자, 그럼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미래 그 모빌리티 시대에 차량용 반도체는 얼마나 좀 많이 쓰이고 좀 중요해지는 걸까요? 이제 사실 지금도 전장화 비용이 뭐 조사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왜 30% 가까이 된다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자율주행차 가기 전에도.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넘어가면 뭐 30%에서 몇십 프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반도체를 써야 될 여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뭐 써야 될 것도 많죠. 지금 자동차가 못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자율주행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자율주행 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 예를 들면 하드웨어 3.0 이런 것처럼 아마 몇십만 원 하겠죠, 가격이. 일단 몇십만 원어치 반도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엔 자율주행차니까 이제 제가 차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 안을 좀 꾸미고 할 거잖아요. 좀 큰 화면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지니까 UI랑 즐길 거리들이 막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옵션으로. 그럼 전 세계 좀 돈이 몰린 자율주행에는 어떤 반도체 쓰이고 관련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 반도체는 어떤 시장 얘기를 해도요, 대부분 고인물 리그잖아요, 보면. 메모리는 늘 그 회사들 나올 거고요. 파운드리는 늘 그 회사 나올 거고, 그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하면 NXP 같은 데가 막 나오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에서 정말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질 거냐, 저는 이거는 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딱 결판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코드도요, 결국 어디 거 하나 받아쓰기 시작하면 갈아타기가 힘들겠죠. 만들어 놓은 거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좀 삿바 싸움을 해야 되겠죠. 작가님이 원래 이제 본 직업이 이제 개발자 그런 쪽이시잖아요. 그 개발자 입장에서 미래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는 정말 가능한 건지, 이게 또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지랑,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그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격차인 건지. 이제 저는 이게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면 느릿느릿 가도 못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점점 이제 자기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 비율도 낮아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계속 개발하면 가능해지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테슬라 기술은 어떨 거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그 강한 점은 일단 그 오토파일럿에 사용하는 반도체들 다 넣었고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주행 데이터 자체는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 이걸 발표하는 거 보면 정말 라이다 없이 그 비전 센서로만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이게 정말 계속 개선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챗GPT AI 같은 이런 거였잖아요. 다음 미래에 이걸 이제 언제 이어갈지 몰라도 자율주행이 이제 이런 주도 섹터로서 언젠가는 바톤 타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좀 공감을 하세요? 저 이거 되게 규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술이 맡고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법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왜냐하면 꽤 보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올 수 있는데 야, 함부로 예상하진 않겠다, 이걸. 자, 이번에는 이제 작가님에게 반도체 분야에 좀 공부하는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분야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전과 독가전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체되지 않는 독보적인 회사,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언급 좀 한 번씩 해주신다면. 이게 요즘 시대가 되니까 대체되는 회사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D램을 전 세계 절반 팔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이제 내년 그 가전 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이제. 몇 년 기다리면 대체는 되겠지만. 인텔 같은 것도 지금도 그 CPU 한 7, 80% 파니까 역시 없어지면 큰일이죠. TSMC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파운드리 원탑이고 갑자기 사라지면 삼성전자가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럼 팹리스는 공장이 없으니까 대체가 되느냐? 엔비디아가 없어지면 지금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 대부분 또 멈춰요. 사실 대체되는 회사를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 또 반도체는 이제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정에 맞게 좀 관련 기업들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 이게 그 반도체 제조는 보통 이래요.
원자재는 웨이퍼라고 부르는 그 원판이에요. 그 실리콘 원판인데 웨이퍼. 이제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그 예전 한국에 있는 SK 실트론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일 거 아마 쏨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태양광 전지 하는 분들도 아는 회사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광기 요런 기계가 중요한데 그 반도체 공장 투자에서 제일 큰 부분이 노광인데 이 노광기 만든 회사 뭐 캐논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미세 패턴 그리는 노광기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독과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과점은 앞으로도 몇 년 계속 될 거고요. 노광은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웨이퍼 그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미세한 패턴을 풀빵처럼 찍어내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 미세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가 웨이퍼 위에다가 뭘 뿌리고요, 얘는 감광액을 싹 뿌려놓고 위에서 빛을 비추고 아주 미세한 패턴 있는 마스크가 있어갖고 빛을 딱 뿌려주면 감광액의 그 모양이 생겨나죠. 그런 거를 쭉 찍는 과정이에요, 반도체가. 그래서 미세 반도체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미세한 패턴을 그래서 찍는 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노광기죠. 그러니까 회로를 빛으로 그리는 기계인 거예요. 그 나머지 공정들은요, 다 노광은 그래서 제가 회로 앞에다가 마스크라고 불리는 네모난 판을 놓고 웨이퍼에 하나씩 그리는 거거든요. 웨이퍼가 이만큼 크면 여기다 하나씩 띡띡띡띡띡띡 긋고 그 다음에 다음 공정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노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공정은 다 담그거나 그런 거에 가까워요. 담그거나 기체를 한참 쏘여주거나 그런 걸 웨이퍼 전체로. 그래서 노광이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각, 뭐 깎고, 방막, 뭐 위에다가 내용물 채우고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순위를 다 보면 그 미국 회사들 나와요.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이런 데들이 나와요, 보면. 이 장비도 대부분 좀 하던 애들이 계속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안 쓰던 완전 새로운 장비 쓰러 가는 게 걱정스럽겠죠. 잘 모르면 쓰던 거 쓰는 형태로 변한 거겠죠, 아마. 뭐 다 그래요,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딱히 말할 게 없어요, 이러면은. 한국에 뭐 다른 회사들도 많고 하지만 큰 회사 위주로 하면 결국 공정이 뭐 예를 들면 뭐 세정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그 세정하는 건 또 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제일 크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거는 노광, 식각, 증착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늘 하던 애들이 하거든요, 보면. 한국에 관련된 대표 기업은 없나요? 회사들이 있죠, 한국에도. 네, 어떤 데가 있죠? 뭐 세메스 이런 데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이제 저는 그 회사들의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왜냐하면 제 관심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반도체는 그럼 가격은 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뭐 가격이야 팔기로 한 사람 사기로 한 사람 마음 맞으면 결정되는 건데,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산업이 딴 거랑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원자재가 아까 웨이퍼라고 했잖아요. 원자재 비용은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안 줘요. 실제로 반도체 회사 원가 한 절반 정도는 감가상각. 그러니까 공장에 투자한 돈을 매해 그 할부처럼 떨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공장을 몇 년 뒤에 바꿔야 되니까 뭐 이 감가상각이 전체 원가의 거의 절반 가까이 해요, 보면. 그래서 어떠냐 하면 공장을 지어놓으면 멈추는 게 좀 되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치약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하면 재고 많으면 한 며칠 멈췄다가 하고, 인형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며칠 멈췄다고 할 거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쪽은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전체 가격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는 웨이퍼 한 장이었는데 지금 웨이퍼 한 장에 있는 소자가 30년간 뭐 몇백만 배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자당 원가의 비중이 되게 작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원자재의 비율은 작고 공장의 비율은 크니까 공장을 함부로 못 멈춰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떨어져요, 계속. 그 시장이 불황이 오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장을 멈추는 건 좀 망설여지죠. 가격 떨어지고 공장을 멈출 수 없는 좀 구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담긴 돈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 고정 비용은 이미 비용이니까 어쨌거나 상관없고 그리고 변동 비용만 커버가 돼도 계속 만드는 게 낫거든요. 다 같이 이제 물에 빠지는 구조인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이 좀 나아진 거죠, 회사가 줄면서. 그래서 이런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과거엔 회사 하나 망하잖아요. 이제 더 만들고 싶어도 변동 비용도 안 될 정도로, 인건비도 안 나오게 반도체 비용이 싸지면 회사가 퇴출되죠. 그러면 또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회사 하나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지금은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듣기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이제 과거의 주가 차트랑 그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 실적이 정말 안 좋았을 때 사면 오히려 실적이 좋을 때는 그때부터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실적이 안 좋을 때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히려 그때가 주식이 정말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그 산업 전문가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일단 메모리가 사양 산업인가요? 안 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래 썼는데 내년에 안 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자동화하고 더 많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이상 메모리는 계속 쓰겠죠.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포지션을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잘하고 있냐 아니냐. 지금 상황 보면 나머지 두 회사가 투자를 줄였죠. 그러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들이 망하진 않았지만 지금 하이닉스도 뭐 투자를 절반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회사 한 6, 7개 있을 때 회사 하나 사라진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과 비슷하게 회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실 있는 공장 잠시 안 돌리는 거지만 아예 투자 축소는 미래의 그 생산량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예전처럼 그 회사 하나 망한 거랑 비슷한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또 가격 조절 되겠죠. 제가 아는 한은 지난 1년 동안 갑자기 메모리를 막 아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대체도 안 되고 없으면 안 되고 투자는 줄었고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건 저는 이런 시기엔 거시환경, 정세 불안 이런 거. 아무래도 이 영상은 이제 반도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 판단 시 꼭 확인해야 되는 거 한번 또 점검해 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취향을 이해하는 거.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큰 이득을 얻으려면 작은 회사들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번에는 안 쓸 건데 다음 공정에서는 이 회사 아니면 안 쓸 거다 이런 걸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 찾을 잘 수 파악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취향과 수익성 사이 관계를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그 이제 반도체로 가보면은 이제 제가 1월 책을 쓰고 여의도에서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뭐 그리고 카메라 센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것도 그 반도체긴 하거든요. 우리가 과학책에서 보는 정의상 확실히 반도체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투자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던 반도체들은 어떠냐 하면요. 그 우리 전력용 반도체 쓰는 예를 탄화규소? 탄화규소 반도체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력용 반도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은 앞에서 저랑 살펴봤던 반도체랑은 그 반도체 소자라는 거 빼면은 완전히 다른 물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반도체 소자들은요 매해가 지나면 크기가 작아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작은 전력을 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원가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만든 미세 반도체는 전력도 적게 쓰고 원가도 엄청 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SIC 같은 건 반도체인데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얘가 하는 역할은 배터리에서 구동으로 이제 파워를 옮겨주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세화를 할 이유도 없고 미세화 된다고 해서 이득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반대로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많이 흘러야 좋은 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력으로 원가를 1년에 반씩 줄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도체 시장 이런 단어에 딱 엮여갖고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는 시장인데 그런 데를 막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네.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그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산업이 계속 앞으로 성장한 건 확실한 거죠? 뭐 확실한 거 없어요. 갑자기 운석 떨어지면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 이제 산업은 성장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또 공부는 또 그렇게 깊게 파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본인 성향 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쪽이면은 그냥 장비 들어간 인덱스를 사시고 적당히 이득 보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포함된 인덱스를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사실 저만의 대답은 아니고 워렌 버핏도 그런 대답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성향과 저의 시간 효율성 대비 얼마나 그 추가 돈을 벌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제가 정말 생업이 바쁘고 생업에서 모든 걸 잘 하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큰 상황만 보고 인덱스에만 투자해도 저는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이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애널리스트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경우는.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있으면 투자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높진 않지만 조금 더 안정된 수익을 꿈꾸면서 나머지 근로와 사업에서 나는 오히려 높이는데 이거 포커스를 인생 재테크인 거죠, 그게. 제가 투자를 예를 들어 한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장비 회사 하나씩 살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혹은 제가 투자액이 엄청 크다고 해도 연봉이 막 몇십억씩 하면은 뭘 그걸 신경을 쓰겠어요. 회사 잘해갖고 회사 잘 나가기 위해서 스톡옵션 받는 게 낫죠. 지금 자기 투자 금액에 따라서도 조금 포지션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간과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사실 내 인생에서 내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버는 것 또한 굉장히 엄청난 재테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의 재테크 목적은 나 자신의 행복이니까. 내가 그 예를 들면 70살이 됐을 때 재산이 엄청 많은데 69세 때까지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밸런스
맞추라는 뜻이죠. 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반도체와 AI 관련 투자할 때 그냥 마지막 투자 조언 딱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뭐 중간에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뉴스 하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핫해지는 시기면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컴퓨터과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옳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봤을 때 이 기술이 가진 한계는 뭐고 이 기술이 예를 들면 계속 개선된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아닌 건 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그 근거가 과연 기술에서 어디에 근거하는지 저 이 정도는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이 기술로 대체될 직장인 것 같으면 얼른 옮기고 제가 이걸 써서 잘 될 것 같으면 바로 배워서 쓰겠죠. 뭐 그 정도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AI 투자에 오늘 영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인성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